현재 시각 8시 23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잭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또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비트코인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국내 증시 사실 어제장에도 보니까 좀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이었고 네. 간밤 뉴욕 증시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지금 낙폭을 좀 줄이긴 줄였죠. 네, 스트래티지 그린단 얘기 나오고 BOJ 금리 인상할 거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여러모로 네. 좀 위험 자산에는 안 좋은 뉴스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 국채 수익률 네. 단기 다 그리고 올랐죠. 10년, 30년 할까지 예. 장기 이르기까지 굉장히 장시간에 걸쳐서 꾸준히 지금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또 언급 안 할 때는 서로 언급 안 하잖아요. 맞아요. 누가 먼저 얘기해야 같이 와글와글 하는데 이제 어제부로 이제 1%가 넘어서면서 네, 그게 거의 2008년 이후 처음이다 할 정도니까 이제 갑자기 또 이제 BOJ를 쳐다보며 또 엔캐리 청산 이런 얘기를 또 하게 됩니다. 오죽하면 또 저희가 오프닝에서 그걸 언급했는데 우리 또 최주현 아나운서가 굿모닝 마켓에 첫 그것도 그냥 엔캐리 청산 그걸로 잡을 정도로 네, 갑자기 또 이제 어제부터 시작해서 또 이제 엔캐리 청산 얘기를 하게 되네요. 거기다가 또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 이름이 뭐죠? 로버트 그 시기. 네, 거기 기요사키. 네. 거기도 지금 그걸 갖다 문의를 제기하고 했는데 시작도 안 해서 저렇게 다카이치 노믹스도 아니고 사나이 노믹스라 그러던데 제대로 시작도 안 했는데 조금 이렇게 난관에 부딪히는 모습 네. 일본은 네, 그런 네. 모습도 보이긴 합니다. 네. 여기다 중국 인민은행은 스테이블 코인이 불법 활동이라고 또 규정까지 해버리니까 중국에서요. 예, 스테이블 코인 불법 활동이라고 했는데 또 비트코인 시세가 떨어지는 거 보면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중국이 불법을 논하는구나. 네, 그래요. 참, 세상.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LS증권 리서치 전략팀 정다운 애널리스트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그래요. 지금 저기 12월 첫 거래일이라서 다들 산타 운운하면서 또 금년에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가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좀 약했네요.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우리 아시아도 그랬습니다만. 네, 그렇죠. 어제 12월 첫 거래에서 어떻게 무슨 특징이 잡히던가요? 사실 하락 요인이라고 하면은 앞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이제 엔캐리 청산에 대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들 아니면은 이제 암호화폐가 미리 좀 급락을 하는 모습들 네. 더불어서 이제 ISM 제조업 지수를 살펴봤을 때 약간의 약한 경기가 확인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좀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라는 게 이제 시황으로 많이 다뤄지고 있는 내용인데 네. 근본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직은 센티멘트가 좀 약한 것 같다라는 부분이 저는 좀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하락 요인을 생각을 해봤을 때 네. 사실 주식시장과 그렇게 연관성이 큰 부분은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문제들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말고도 이제 앞으로 이 코인 트레저리 업체들이 1월 15일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MSCI 지수에서 편출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반영된 거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서 M&AV가 1 이하로 내려가면은 좀 이 코인을 청산할 수 있다, 팔 수 있다라는 우려들 이런 것들이 작용한 거라서 사실 주식시장이랑 그렇게 연관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지 않고 더불어서 이제 BOJ 관련해서는 금리 인상 사이클이라는 부분이 사실 일본은 인상 사이클이라고 모두 다 인지를 하고 있었고 네. 반대로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인하 사이클이라고 인지를 하던 상황입니다. 작년 8월과 같이 이게 새로운 뉴스로 작용을 한 거냐라고 하면 사실 그렇지는 않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렇게 바라봤을 때는 이렇게 좀 주가가 흔들린 이유를 바라보면은 무엇보다도 좀 센티멘트가 약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조금 더 확장시켜서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이제 리사쿠 기사가 몇 주 전에 얘기를 했었죠. 상당한 폭의 자산 가격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거기서 사실 핵심이 되는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주식시장으로 좀 비춰본다라고 한다면은 높아진 밸류에이션 그리고 금융시장에 끼어 있는 레버리지들 이런 것들이 약간의 과열 냉각 기간이 필요할 뿐이지
추세가 달라지는 그림은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에서 좀 바라보고 있어서 저는 조금은 더 시간이 필요하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뭔가 심리 자체가 아직은 많이 좋아진 상황은 아니다. 그럼 지금 시장에서 다시 지금 회자되고 있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청산 가능성이야 당연히 조달 비용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의 금리가 높아진다라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포지션을 구축해놨던 것에서 비용 압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청산이 될 거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작년 8월과 같이 이게 급작스러운 일이었냐라는 거죠. 네. 이미 이 엔캐리 트레이드 포지션을 구축을 해놓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기조가 일본은 금리를 인상을 할 것이고 미국은 인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청산에 대한 부분들을 꾸준히 대응을 해왔겠지 않겠느냐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게 바라본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렇게 먼저 화두가 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좀 우려가 좀 더 강하게 작용을 한 부분이지 실질적인 청산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나타났겠냐라고 하면은 그렇진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부터 그리고 이제 어제 월요일 한 이틀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코스피 부진, 코스닥 네. 뭐 상대적인 뭐 그겁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그 코스닥 활성화 대책 거기에 대한 기대감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일단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은 네. 올해 내내 시장이 강세를 보이는데 그 무게추는 누가 뭐래도 대형주 중심으로 쏠려 있었습니다. 그 예. 상황에서 사실은 뭐 몇 달 전부터 이미 코스닥 중소형주들이 이제는 좀 키 맞추기 할 때가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많이 높아지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이 높아졌다라는 얘기죠. 그 상황에서 이제 직접적인 트리거가 된 것은 정부는 뭐 나중에 부인하기는 했습니다만 이 코스닥에 대해서 활성화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으면서 이게 좀 트리거로 작용한 게 아니겠느냐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고 숫자로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은 원래 코스피와 코스닥을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우리나라 경제를 이루는 기업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거라서 크게 뭔가 방향성이 엇나가는 그림보다는 그래도 한국 주식으로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코스피가 코스닥 대비해서 연간 수익률 1년 동안의 최근 1년 동안의 수익률을 보면은 코스피가 40%포인트 가까이 아웃퍼폼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격차가 벌어졌다라는 건데 이 40%포인트라는 수치가 최근 한 20년 동안에 가장 크게 벌어진 격차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만큼 코스닥이 배제되어 있었고 코스닥의 키 맞추기라는 부분을 기대하는 상황에서 무언가 정책적인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기대감이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좀 작용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뭐 코스닥은 업종 불문, 종목 불문 다 그냥 나쁘지 않을까요? 코스닥에 대해서는 일단 뭐 업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저는 키 맞추기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은 시기적으로는 뭐 연말 연초 정도까지 강세 기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업종 단으로 바라봤을 때는 사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실적 단으로 이렇게 많은 설명이 되는 종목들이 있다기보다는 약간의 꿈과 희망을 가지고 좀 접근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PBR도 좀 높은 레벨을 보이는 모습들을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뭐 로봇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좀 시가총액상으로 대형주에 포함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에서는 좀 선호되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연기금 쪽에서 이제 자금을 뭐 코스닥 비중을 높인다라고 했을 때에도 상대적으로 시총 비중이 큰 것들 사이즈가 큰 것들이 수혜를 그러니까 투자 대상으로 선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코스닥 대표 업종들이 당연히 좋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대표 업종이라 하시면 대표 업종이라고 한다면은 네.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네. 아니면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은 반도체 소부장 업체라든지 아니면은 시가총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창투사 종목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정책적으로 좀 수혜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얘네들을 좀 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소외됐던 측면이 있고 그동안 이제 올 연초부터 많이 올랐던 게 이제 코스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코스닥과 약간 엇갈린 행보를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괜찮은 상황이다라는 그런
평가도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그럼 최근에 좀 부진한 배경은 그거 말고는 또 뭐가 있을까요?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배경은 저는 무엇보다도 이 과열을 냉각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약간은 좀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네. 들고, 더불어서 이제 AI에 대해서 약간의 논란이 불거지는 부분들, 그리고 이 원달러 환율이 워낙 상승을 하다 보니까 외국인 수급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약간 이탈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 때문에 코스피가 약간은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그에 따라서 괴리가 벌어졌던 코스닥에 관심이 더 쏠리는,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랑 코스닥이 약간의 대안적인 성격으로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이런 양상이 좀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연초 이후로 보면은 여전히 세계 주요 증시 가운데 지수 상승률 톱은 우리 코스피예요. 어제까지 63.38%. 그다음 2등이라 해봐야 그리스가 42%인데 저기 뭐 어딥니까? 나스닥 한참 저 밑에 가 있네요. 20.5%. 이 정도 되면 우리 정다운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또 퀀트 출신이라서 숫자로 접근하시잖아요. 어느 정도 우리 조금 덜어냈나요? 우리 한국 증시의 저평가. 저평가 요인을 어느 정도는 좀 해소한 부분이 있다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네. PBR로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한 1.3배 정도까지 거기까지 올라섰거든요. 예, 근데 원래 우리나라 증시의 PBR 레벨로 보면은 이 수출 증가율이 상당히 좀 좋아지는, 그러니까 증가율 자체가 점점 더 높아지는, 예. 가속한다고 하죠. 예. 그럴 때 이제 PBR 1배를 넘어서서 대략 한 1.2배 정도, 3배 정도를 고점으로 형성을 하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사실 수출 증가율이 반도체 때문에 뒤늦게 좀 올라오는 모습이 있었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3배 이상까지 미리 좀 올라갔다라는 부분은 무엇보다도 증시 활성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나라 시장의 디스카운트 요인을 좀 해소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업종별로 보더라도 뭐 증권이라든지 뭐 은행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아니면 뭐 시가총액 대형주들을 살펴봤을 때 주주 환원에 대한 정책들을 이렇게 좀 만들어서 제시를 하는 부분들이 확인이 됩니다. 그 말은 그만큼 주주의 가치에 대해서 이제는 좀 더 보호하는 시장으로 넘어갔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디스카운트 요인이 일정 부분 해소된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우리 그동안 거의 뭐 국룰이다시피 했던 게 PBR 0.8 정도 가면 이제 어떤 종목을 사느냐는 또 다른 문제지만 0.8 정도 가면 이제 슬슬 한번 시장에 진입할 때다라고 생각했고, PBR 한 1.2 이상이나 그쯤 오면은 이제 좀 덜어내자 이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한 벌써 1.3까지 왔다면서요. 네, 약간 그런 맞습니다. 패러다임이 달라진 건가요? 패러다임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지금 뭐 저희도 그렇지만 증권사들이 지수 전망을 하는 부분들을 네. 죄송합니다. 네, 증권사들이 지수 전망을 하는 부분들을 보면은 상당히 이게 좀 변동폭이 큽니다. 레인지도 크고 앞으로의 지수 레벨을 어디까지 잡을 것이냐, 이런 고민들이 상당히 좀 많은데, 그 부분 죄송합니다. 거의 뭐 환율 뭐 1,000원에서 2,000원 사이 뭐 이런 전망은 비슷하던데 지수 보면은. 네, 그렇게 좀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과거에 이제 시장이 움직이던 패턴에서 너무나 좀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때 시장의 고점을 찾아가는, 그러니까 재평가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저희도 마찬가지로 26년 증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25년도에 시장 상승을 이끌었던 동인이 여전히 좀 유효하기 때문에 상단을 찾아가는 과정을 생각을 했을 때 아직까지도 룸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특히나 최근에 좀 재미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원래 우리나라 증시를 ROE와 PBR 관점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ROE 대비해서 적정한 PBR 레벨이 글로벌 증시가 다 있을 겁니다. 다 있을 텐데 그걸 이제 점으로 찍어서 선을 그어보면은 회기선을 그어보면 그걸 이제 적정한 PBR 레벨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네. 원래는 우리나라의 ROE 대비해서 PBR 레벨이라는 게 점점 더 이 회기선상으로 위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왔어요.
근데 최근에 나타난 모습은 뭐냐면은 ROE 컨센서스, 그러니까 이익 기대값이 워낙 더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 회귀선상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여기서 이렇게 이 정도로 올라왔다라고 치면은 이게 다시 이렇게 좀 내려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귀선상의 거리라는 부분, 그러니까 할인율이라는 부분이 아직 적정한 ROE 대비 예상하고 있는 ROE 대비해서 적정한 PBR 레벨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괴리율이 더 벌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증권사들이라든지 뭐 전반적인 전망치들이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ROE가 꺾일 거냐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 그래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여전히 좀 낙관적인 뷰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달러 환율에 대해서 조금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아무래도 뭐 국민연금도 그렇고 좀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환율에 대해서는 어떤 뷰를 갖고 계세요? 이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원달러 환율 예. 같은 경우는 저희는 아직은 레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는 네. 합니다만 앞으로의 그림을 생각했을 때 여전히 하방 안정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방 안정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벨로 치면은 사실 저희 하우스뷰가 아마 1,370원까지 연말로 봤을 때는 올해 연말이요? 내년 연말입니다. 내년 연말 네, 그쵸. 1370. 네, 그 정도까지 바라보고 있고 왜 이렇게 안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냐면은 너무나 뭐 다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원달러 환율이 올라갈 이유들은 많습니다. 해외 투자가 늘어났고 기업들은 달러를 벌어서 원화로 환전하지 않는 상황이고 우리나라의 M2는 늘어났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맞는 얘기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환율에 대해서 펀더멘탈리 접근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는 내외 금리차,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무엇보다도 상대적인 경기 모멘텀,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는데 연준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금리 인하 사이클을 이어갈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마음속에 있다는 그 지명자 뭐 해셋일 가능성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기는 한데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금리는 추가적인 인하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금통이 열렸던 부분들을 살펴보면은 추가적인 인하를 생각을 하기보다는 최소한 동결을 좀 이어나가는 부분들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내외금리차라는 부분이 좁혀지는 부분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두 번째로 경기 모멘텀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드렸는데 상대적인 경제 성장률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내년도 우리나라 성장률을 살펴보면은 제 기억에 한 1.8%포인트까지 올라서는 모습을 보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여전히 높은 성장률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격차라는 부분이 중요한 건데 이게 좁혀지는 그림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역시도 워낙 약세 요인들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는 경감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원달러 환율의 하락 안정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락. 그리고 위쪽으로는 어느 레벨이 열리면 좀 더 긴장해야 될까요? 1,480원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부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전에 좀 그런 얘기들이 나왔죠. 국민연금에서 그 해지 전략에 대한 부분들의 기준선이 1,480원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뚫고 올라가는지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고 그렇게 말아봤을 때는 지금과 같이 1,480원 목전에 두고 더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약간은 안정되는 그림을 보인다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 스텝은 무엇보다도 좀 하락 안정으로 가는 그림이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내용 들어보면은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을 둘러싼 투자자들의 심리가 약간 위축된 감은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좀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이다라는 얘기신 것 같아요. 뭐 혹시라도 그래도 좀 시장에 뭔가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것들을 조금 체크하고 계시나요? 변수로 저희는 세 네. 가지를 좀 말씀을 세 가지. 드리고 있는데 한 가지는 이제 가장 저는 좀 주목해서 보고 있는 부분이 아이파에 근거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했는데 네. 여기에 이제 사법적인 판단
판단이 이제 곧 내려질 건데 이 예. 부분이 가장 큰 불확실성으로 보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반이민 정책 그리고 세 번째로는 AI에 따라서 고용이 대체된다라는 부분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이파에 근거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상호 관세를 부과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올 예정입니다. 근데 대법원에서 원래는 대법관들이 좀 보수적인 스탠스의 인사들이 많다 보니까 위헌 판결의 가능성을 상당히 낮게 평가를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 대법관들이 얘기를 하는 부분이 보수적인 스탠스다 보니까 상권 분립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네. 그 말은 결국 이렇게 관세를 부과하는 부분은 대통령, 행정부의 권한이 아니라 의회의 권한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좀 위법으로 판단이 난다라고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벌어질 것이냐? 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높아진 불확실성이 단기에 끝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장기화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런 관세가 만약에 위헌 판결이 나게 되면은 다른 법적 근거를 가지고 관세를 부과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 근거로 삼고 있는 법들을 살펴보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는 높아진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런 상황이 도래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투자 심리라든지 아니면 소비 심리가 상당히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는 근시일 안에 있을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반이민 정책인데 반이민 정책을 생각을 해봤을 때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이 반이민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 두 번째로는 노동력 감소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건설이 지연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아시겠지만 최근에 미국의 성장률을 설명하는 대부분은 IT 인프라 투자입니다. 근데 건설이 지연된다라는 거는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고 인플레 관점에서는 저가 노동력을 써서 건설을 해야 되는데 이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인플레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가능성은 좀 낮게 보고 있기는 합니다만 AI에 따라서 고용 대체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학자금 대출 연체율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때 이제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를 시행을 하면서 연체율이 잡히지 않다가 이게 종료가 되면서 연체율이 급등하는 상황이고 이 부분이 이제 신규 졸업생들의 일자리를 AI가 대체하면서 좀 더 심화되고 있다라는 부분 더불어서 이 학자금 대출이 자동차 대출과 또 연결되어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소비 신용단에서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아마도 이 부분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세 가지 요인들을 리스크 요인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나저나 그거는 이제 뭔가 좀 전반적으로 글로벌 매크로 환경에서 좀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을 말씀 주신 거고 지금 이제 국내로 좀 좁혀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 투자자분들이 조금 민감할 수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금감원이 해외 투자 활발한 증권사를 대상으로 실태 점검에 나서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 이거 사실 좀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얘기기는 합니다만 민간에서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 것은 수익률을 추구를 하는 거고 그렇죠. 거기에 무언가 뭐 국가의 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고려 대상에서 약간은 배제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때까지 우상향 꾸준히 상승을 해왔던 미국 시장을 생각을 해보면은 당연히 투자에 대한 신뢰도, 자산에 대한 신뢰도는 미국 주식이 더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이제 나스닥의 수익률이 올해는 좀 안 좋았다라고 얘기를 주시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 증시랑 비교했을 때 꾸준히 상승을 했고 우리나라는 작년 연말 지수가 제 기억에 한 2,399포인트였나? 그렇죠. 이렇게로 끝났던 걸로 예. 기억을 하거든요. 예. 그만큼 많이 빠졌다가 올라온 거라서 이게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장기 투자 대상으로 적합하냐에 대해서는 약간의 우려가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그만큼 지금 당국이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조금은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비춰져야 되는 것 같고, 더불어서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라고 한다면은 무엇보다도 증시 활성화 정책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꾸준히 지속성을 가지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어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어찌됐건 표면적으로는 뭔가 증권사에서 불안전한 판매를 시도한 것이 아니냐, 이걸 실태를 조사하겠다라는 게 표면적인 이유인 것 같은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억제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투자 규제? 이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어쨌거나 뭐 환율이 급하기는 급한가 봐요. 국민연금 동원해서 환해지 하라고 하고 있고, 수출업체들한테는 수출업체들 달러를 갖다 받았을 때 그걸 갖다 원화로 어떻게 환전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갖다가 보고하라 그랬고. 아니 그거는 기업들의 자율이사인 뭐 거죠. 예. 보고하면 뭐 어떻게 됩니까는 없지만도 보고하라는 그 자체가 압박이 될 수가 그렇죠. 있고, 증권사들한테 해외 예. 투자 상황을 점검하겠다 해서 뭐 그렇게 해서 합니다만, 이게 이제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은 이제 그간 사람은 좀 그거 하죠. 경력 짧고 약간 돌팔이들은 아프다는데 그냥 막 침 놓고 가서 쉬세요 하는데, 네. 진짜 명의는 딴 거부터 얘기해요. 속이 어떠냐부터 해서 평소 무슨 그러니 본질을 건드려야 되는데, 어쨌거나 뭐 그런 상황이 됐고, 그리고 11월 달에 우리 걸핏하면 100포인트였잖아요. 코스피 변동률, 변동폭이. 변동성이. 예. 네네네. 예. 그냥 뭐 11월로 그 정도면 되는 거죠. 12월까지 그런 시장 계속 된다고는 보기 힘들죠. 어떠세요? 그렇죠. 11월에 증시가 좀 하락을 했다가 예. 반등하면서 이제 낙폭을 축소하는 그런 네. 그림이었던 걸로 예. 좀 기억이 되고, 한국 증시는 좀 약한 모습을 보였던 것 같은데,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12월에 대해서는 기대를 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유동성 측면인데, 무엇보다도 지금 시장의 가장 좀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유동성에 대한 부분, 또 다른 하나는 이제 AI 투자 사이클이 지속된다라는 부분, 세 번째는 증시 활성화 정책인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저는 이제 유동성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12월이 돼서 바뀌는 부분이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일단 첫 번째로는 QT 종료가 이제는 시행이 된다라는 부분. 그 말은 결국 이제 연준이 유동성을 흡수하는 부분이 이제는 더 이상 흡수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부분을 조금은 기대를 했었고, 근데 12월이 돼서 이제 첫 거래일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센티멘트가 약한 모습들이 확인이 된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러면은 이게 어디까지 좀 이어질 것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 그 부분은 알기는 좀 어렵죠. 다만 반전 포인트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게 앞으로는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조만간 이제 12월 FOMC가 있을 예정인데, 여기서 이제 좀 금리 인하라든지 좀 완화적인 스탠스가 나온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차기 연준 의장을 지명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마음속에 있는 그 인사는 무조건 좀 완화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는 방향으로 그런 좀 통화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은 인사이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이 되어서, 저는 일단 QT 종료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그러니까 좀 시장을 돌려세우는 부분은 좀 약했던 게 아쉽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동성 측면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유동성 측면에서 무언가 좀 반전 포인트들이 나타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여전히 뭐 최소한 FOMC 이후 하반월 같은 경우에는 좀 나은 시장으로 가지 않겠나, 낙폭을 좀 회복하는 그림이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7일 지수부터 확인해 보죠. 오늘 0.3% 상승 예상되고요. 3,934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은 오늘 약보합권 예상되죠. 921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4%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0만 1,200원, SK하이닉스 1.6%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 체결가는 54만 7천 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6%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165만 9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2.8% 상승 예상되고요. 현대차 0.5% 오름세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 25만 6천 원. KB금융 지금 예상 체결가 12만 8,200원이네요. 1.5% 상승 예상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예상 체결가는 7만 4천 원으로 1%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HD현대 중공업이 52만 5천 원, 1.9% 상승 예상되고 기아는 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지금 호가에서는 보합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는 지금 보합권 각각 호가 15만 8,500원, 9만 3,100원이고요. ABL바이오 예상가는 19만 6,700원, 레인보로보틱스가 3% 강세가 예상됩니다. 호가 43만 9,500원으로 나타나고 있죠. 리가캠바이오가 1%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19만 3,000원, 코오롱티슈진 보합권, 펩트론이 10% 지금 호가에서는 좀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개장하고 추이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HLB가 1.5%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가가 49,300원, 삼천당제약은 예상 체결가 22만 4천 원으로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호가 분위기는 양시장이 지금 이제 코스피가 오늘은 좀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인데 글쎄요 요즘 들어서 보면은 좀 오후 들어서 좀 상승폭 자체를 많이 반납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시장의 흐름을 예측하는 게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네요. 뭐 지금 저 정도면 이제 야간 네. 선물 마감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뭐 코스닥이 코스피를 갖다가 아웃퍼폼 하던 거에 그냥 이틀로 끝인가 싶기도 하고 한번 네. 개장을 해봐야 되겠네요. 저기 정다운 애널리스트님, 네. 지난 11월 수출입 지표 한번 살펴보셨나요? 네네. 아니 근데 이제 반도체 좋은 건 알겠는데, 자 이제 자동차가 조금 그거 해요. 어제 러트닉 상무장관이 이제 한국도 11월 1일로 소급해서 자동차 관세 15%로 적용하겠다. 일본하고 EU하고 같이 하겠다 해서 한시름 들긴 들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뭐가 이제 나오네요.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그 뭐 대미 투자액으로 약속했던 3,500억 불 중에 이제 2천억 불 그게 이제 관련한 법안이 뭐 상정되고 이러니까 미국도 성의를 표시하는 것 같습니다만 반도체하고 지금 이 자동차하고 조금 살펴보시니까 어떻게 자동차 부분이 좀 궁금해요. 그렇죠. 자동차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좀 접근을 하느냐. 소외되어 있고 연말이나 뭐 연초가 되면은 배당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충분히 접근할 만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다만 자동차가 추세적으로 강세를 보일 시장이냐, 이게 사실은 제가 좀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이거를 조금 시선을 넓혀서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과연 미국의 소비 수요가 회복되는 구간으로 넘어갈 것이냐라는 부분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 자동차라는 게 너무나 뭐 당연한 얘기지만 대표적인 경기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소비재 업종, 소비재입니다. 시장이 좋고 자기가 돈을 잘 벌으면 그만큼 자동차도 더 많이 사고 하겠죠. 근데 만약에 그렇지가 않다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이 조금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소비를 좀 살펴봐야 되는 건데, 미국의 소비 시장을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당장 나타나는 뭐 블랙 프라이데이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숫자는 워낙 좋습니다. 불프 당일에 뭐 온라인 매출을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 9%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기는 하는데, 이게 이어질 거냐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당장 그 고용 시장을 살펴봤을 때 뭐 알고 계신 것처럼 고용 시장이 좀 둔화되는 그림이 이어지고 있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는 고소득층이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전반적인 소비자 신용에 있어서 연체율도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기본 시나리오는 저희는 내년도 소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둔화되는 그림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거고, 다만 제가 고민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드린 거는 정책 때문입니다.
정책을 생각을 했을 때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첫 번째인데 금리 인하가 작년 9월에 시작이 처음으로 됐습니다. 연준을 봤을 때. 그러면은 보통 이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되고 대략 한 18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경기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보면은 이제 1년이 넘게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약간의 효과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시장 전반에서 슬금슬금 얘기가 나오는 부분인데 지금 경기는 안 좋지만 내년을 생각을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하는 연준 인사가 당연히 금리를 더 인하할 것이고 더불어서 11월에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의 지지율이 상당히 지금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돈을 펑펑 쓰는 확장 재정을 좀 강하게 쓰지 않겠나라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정책적으로는 소비에 대한 기대감을 일부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는 좀 고민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 시나리오는 둔화의 무게를 두고 있으나 앞으로의 정책 발표를 저는 주목을 해서 조금 저희의 뷰를 좀 바꿀 만한 부분이 있는지 좀 고민을 해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왜 우리 흔히 하는 비유로 물컵에 물이 반 있을 때 뭐 반밖에 없네 하는 거하고 반이나 있네 하고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좀 전에 이제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도 자동차에 대해서 일본과 EU와 형평성을 갖춰서 15%로 한다. 이게 딱 듣는 순간에 정다운 애널리스트는 이게 호재로 느껴지세요? 악재로 느껴지세요? 왜냐하면은 이게 25% 두드려 맞나 싶다가 15% 하니까 그거 하긴 한데요. 우리 자동차 관세 없었거든요. 그쵸? FTA 체제에서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15% 관세가 붙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반 찬 겁니까? 반이나 남은 겁니까? 반밖에 안 남은 겁니까? 반이나 있는 겁니까? 이게. 글쎄요, 이게 그런 얘기를 하기에는 너무나 이미 좀 많은 정말 극단적으로 소외되어 있다가 이게 어느 정도 좀 회복을 한 상태이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그런 얘기를 하기에는 지금 수준으로 봤을 때는 그냥 정상화되었다. 왜냐하면 형평성을 맞춘다라는 예. 관점에서는 정상화되었다라고 예. 좀 표현을 하고 싶고 다만 말씀하셨다시피 관세가 사실은 없었는데 추가로 15%가 생겼다라는 거는 사실 좀 그냥 재미로 하는 얘기기는 합니다만 트럼프에게 좀 놀아난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뭐 마음 편하게 생각하면 다 같이 그쵸? 내가 뭐 예. 잘못한 것보다 학급 전체가 두드려 맞을 때 그렇죠. 예. 좀 예. 네. 자,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다시 한번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양상인데 자, 과연 오늘 국내 증시는 또 어떤 출발을 보여주는지 개장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개장합니다. 네, 12월 2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한때 83,000달러까지 내려가면서 지금 두 달 정도 최근 두 달 사이 비트코인 시세가 한 30% 조정을 받는 상황이고 이 가운데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 커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에다의 금리 인상 가능성 발언이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종목별로 상당한 혼조세가 예상이 됐던 상황인데 출발 지수 체크하겠습니다. 코스피가 0.48% 올라갑니다. 3,936. 코스닥은 약보합권이네요. 920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상승합니다. 지금 10만 1,2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도 1.3% 올라갑니다. 54만 5천 원이고요. LG 에너지솔루션도 상승합니다. 41만 4천 원. 삼성바이오로직스 165만 5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1% 올라갑니다. 7만 7,100원이고요. 현대차도 1.5% 상승합니다. 25만 9천 원. KB금융도 올라가네요. 12만 7,300원. 두산에너빌리티는 보합권으로 7만 4,800원.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0.9% 올라갑니다. 52만 원이고 기아도 상승합니다. 11만 3,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입니다. 지금 알테오젠 1% 하락하네요. 53만 6천 원. 에코프로비엠도 떨어집니다. 보합으로 지금 낙폭을
협소하네요. 밑꼬리 달고 올라옵니다. 158,700원. 그리고 에코프로는 0.9% 하락합니다. 92,100원이고 ABL 바이오가 2% 떨어집니다. 192,400원. 레인보 로보틱스는 2% 상승합니다. 지금 433,500원. 리가캠 바이오가 1.8% 하락합니다. 192,200원. 그리고 코오롱 티슈준도 떨어집니다. 84,800원. 펩트로는 보합이고 HLB가 2% 상승합니다. 49,650원. 삼천당제약은 1% 떨어지네요. 222,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동차 쪽 흐름 좋습니다. 지금 자동차 앞서 보셨다시피 이제 뭐 현대차, 기아뿐만 아니라 한원 시스템 지금 5% 넘게 올라갑니다. 3,845원. 그리고 현대모비스도 1.6% 상승 중이고요. 성우하이텍도 7,020원, HL만도 3.5% 상승 중이고 현대위아도 2% 오름세고 KG모빌리티도 9%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SJG 세종도 3.4% 올라갑니다. 오늘 자동차 쪽 흐름 좋고요. 카지노 쪽 롯데관광개발이 9% 강세입니다. 21,600원이고 파라다이스도 3.4% 올라가고요. GKL도 1.4% 오름세입니다. 15,180원. 토비스코텍은 보합권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고 조선 쪽도 좋습니다. 오늘 HJ중공업이 3.9% 상승합니다. 22,300원이고요. 하나오션도 2% 올라갑니다. 107,400원. 삼성중공업, HD한국조선양도 1% 안팎으로 올라가고요. HD현대미포는 보합권이네요. 자, 그리고 또 올라가는 섹터가 지금 보니까 유리기판 쪽 흐름 좋습니다. 태성이 오늘 12% 급등합니다. 45,400원 선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빌레이저도 7.8% 상승 중이고 JNTC도 3% 올라가고요. 피롭틱스도 1.2% 상승 중이고 나인테크도 2.6% 오름세입니다. YC캠 2.8% 상승 중이고 램테크놀로지, HB테크놀로지도 올라갑니다. 오늘 유리기판 쪽 움직임이 좀 좋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 쪽이 움직이다 보니까 조선 기자재도 흐름이 좋습니다. 지금 삼양엠텍이 5% 강세고요. 세진중공업도 3% 올라가고 동방성기, 오리엔탈전공, 태광 다 2% 이상 상승 흐름 보여줍니다. 현대임스, 성광밴드 2%에서 1% 상승 중이고 한국카본도 27,350원으로 2%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운 쪽도 움직이네요. 펜오션, 대한해운이 각각 4%에서 2% 상승세고요. HMM은 보합권에 좀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522억 원 순매도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15억 원, 196억 원 매수 우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725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은 924억 원 순매도, 기관은 209억 원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달러원 환율입니다. 정규장 마감 대비로는 1원 10전 상승한 1,471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은 좀 코스피가 올라가네요. 아무래도 자동차 섹터 또 네. 반도체 섹터가 그래도 괜찮다 보니까 이제 대형주들이 좀 올라가네요. 네, 그래요. 아까 뭐 물컵 반 비유해서 일단은 15%로 확정된 것만 해도 호재로 여겨지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요. 그런데 아니 바이오들은 또 왜 맥을 못 추죠? 또 그동안 또 올라온 만큼 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일 것 같고 이게 모든 종목으로 쏠린다기보다는 돈 흐름이 여기서 빠지면 절로 들어가고 약간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죠? 보니까. 예, 순환매. 순환매 성격. 예. 그러니까. 예. 근데 지금 태성이 네, 어제 저희 우리 월요일 날 하우머니, 어제 하우머니 한번 때 언급했던 그 탐방 기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탐방 기업이었는데 어제는 움직임이 없었어요. 크게. 근데 오늘 유리기판 쪽도 흐름 좋고 태성도 움직임이 좋습니다. 자꾸 이러면 진짜 작전 세력이라고 오해받는데 언급하고 나서 이렇게 막 잘 가면은 이게 그냥 시기적으로 어쩌다 보니 맞아 떨어진 거고 그런가요? 이제 그냥 좋은 기업임을 소개를 한 건데 이제 그걸 또 알아보신 투자자분들이 그래요. 매수하신 거겠죠. 아니 제 얘기는 신통방통해가지고 신통방통. 네. 예. 타이밍이 아니, 그렇죠. 우리 그 시간에 월요일 날 그 시간 예. 하우머니 시간에 이렇게 살펴본 종목들이나 업종들이 결국은 말을 할 때가 곧 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좀 더 관심들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아마 투자하시는 데 그렇죠.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네. 아니 저기 이거 저 스트래티지가 옛날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회사 이름 바꾼 게 스트래티지 아닙니까? 맞아요. 업무라고는 그냥 비트코인 사는 것밖에 없네. 그래서 MNAB라는 그 개념이 그거죠. 자기들 들고 있는 비트코인 시가보다 회사 시총이 1보다 1 그쵸. 위면 이제 네, 맞습니다. 시총이 더 높고 네네네. 뭐 그런 상황인데 네. 아니 여기가 지금 여기가 보니 주변에 이걸로 대박 친 사람들도 많아요. 뭐 지난 5월에 스트레티지 때문에 세금 얼마 냈다고 자랑 반 뭐 불평 반 하던 그걸 하길래 제가 그때 그랬죠. 후배인데 야 조용히 먹어라. 소문 내지 말고 밥도 안 살 거면은 이랬는데 지금 요 비트코인 조금 흔들리는 느낌이라서 네, 그렇죠. 코인을 저희도 이제 뭐 집중적으로 보고 네, 이러지는 네, 네. 않습니다만 이렇게 좀 가격이 크게 움직이다 보니까 저도 좀 찾아보면은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쪽에서 이제 M&AV가 좀 낮아지면은 배당 재원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코인을 매각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급락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근본적인 문제는 네. 그건 것 같아요. MSCI 지수에서 이런 코인 트레저리 회사들이 이게 정말 종목으로서 봐야 될 것이냐, 자금을 조달해서 코인을 투자를 하고 이 코인 가치에 따라서 주가가 흔들린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주식으로 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뭐 펀드 성격에 더 가깝지 않냐라는 얘기 때문에 이게 지수에서 편출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조금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이 되어야만 이런 코인 트레저리와 같이 자금을 조달해서 코인을 투자를 하는 이런 좀 장기적이고 큰 규모의 투자자가 유지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쪽이 저희는 가장 좀 큰 이벤트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어때요? 전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국내 증시 개장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또 미증시라든지 미국 경제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보니까 또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 미국 경기 상황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또 그리고 좀 뭔가 지금 AI 뭐 거품론 버블론 얘기 나오고 뭐 엔비디아냐 구글이냐 알파벳이냐 얘기 나오는데 이건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좀 섹터별로도 좀 리스크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분석을 해주세요. 저희는 AI에 대해서는 여전히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AI 쪽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AI를 투자하는 가장 강한 두 개의 축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는 빅테크 쪽, 민간 기업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정부 쪽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까지 자금을 공격적으로 시장에서 걱정할 정도로 자금을 투입을 한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AI 투자가 필요하고 사활을 걸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말은 결국 그만큼 투자의 지속성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다만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 상대적으로 재무 구조가 취약한 부분들 네오클라우드 업체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금 조달을 하기가 좀 더 어렵고 조달 비용에 따라서 좀 더 휘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생각을 했을 때 유동성 환경이 필요하다. 좋아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건데 이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은 꾸준히 좀 말씀을 드리다시피 금융 환경 자체는 완화적으로 우호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는 AI에 대해서는 여전히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거고 변수로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진짜 소비 수요가 좋아지면서 경제 성장률이 좀 더 이렇게 폭넓게 나타나느냐라는 부분인데 그러면 좋은 거 아니냐 이거는 뭐 리스크 요인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부분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환경에서 나타나는 그림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던 것들 주가 레벨이 밸류에이션 레벨이 낮은 것들이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 관점에서는 이렇게 좀 낮은 성장률에서 유독 튀는 AI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더 돋보이고 수급이 몰리는 그림들을 보이지만 만약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이 수급이라는 부분이 좀 더 넓게 퍼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쪽에서는 사실은 경제 전반이 좋아지기보다는 여전히 AI밖에는 답이 없다라는 그림으로 가줘야 시장에서는 이제 AI 쪽이 더 좋은 그림으로
갈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이제 경기가 좀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뭐 중소형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소비재 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이 좀 더 좋아지는 그림으로 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희는 그 부분을 좀 변수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아마 말씀만 드려도 그 장면이 우리 시청자분들도 떠오르실 것 같은데 1월 20일 날 취임식하고 그 다음 날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발표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손정희 그다음에 그 오라클의 레리 앨리슨 그리고 샘 얼트만 3명 이렇게 해서 4년간 뭐 5천억 달러 막 했습니다. 근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그 사진에 나오는 네 사람이 다 지금 힘들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앱스틴 파일이 이제 곧 공개해야 되는데 미국 전역이 진짜 떠들썩하더라고요. 보고 있으면은 그 얘기로 그거 하지. 손정희 회장 지금 소프트뱅크 주가 보면은 난리가 났고 이 레리 앨리슨도 지금 부채 문제나 회사 주가의 문제 보면 그렇죠. 그 다음에 샘 올트만은 완전 지금 따당하는 느낌인 게 그저께인가요? 그 세일즈포스 CEO 네네. 마크 베니오프가 대놓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한 3년 챗 GPT 쓰다가 제미나이 써봤더니 한 2시간 써봤는데 챗 GPT 못 가겠다고. 네. 그 사람이 그런 얘기가 그저 뭐 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쵸. 예. 이거 지금 보면은 조금 AI 업계 내에서 챗 GPT를 갖다가 좀 뭐 한다 할까? 다구리 놓는다 할까? 좀 이런 느낌.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엔비디아 진영 뭐 아니면 이런 그런 에이전트로 봤을 때는 챗GPT 쪽이 좀 독보적으로 치고 나가는 그림이었는데 네. 예상하지 못했던 이제 구글의 제미나이 쪽이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TPU가 주목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브로드컴 같은 종목들 올라서는 모습을 보이는 거고, 이렇게 좀 그러니까 이 산업이 아직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기업이 그 패권을 가져갈 것이냐, 이 패권을 얻기 위해서 기업들이 투자를 강하게 단행을 하는 거고, 그만큼 시장 전반에는 강세를, 그러니까 투자를 이어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가고 있다라고 저희는 해석이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사실 하나의 기업이 하나의 산업을 독점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들이 형성되어가는 과정에서 경쟁이 나타나고 누군가가 무언가 더 다른 것들을 발표를 하면서 기술 패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는 엔비디아 자체가 이렇게 좀 시장 전반을 독점했던 시장에서는 약간의 시장 지위는 낮아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그렇다고 AI 산업 전체가 이제는 좀 꺾이는 거냐라고 했을 때에는 전혀 그렇지 않고 시장은 여전히 더 커져 나가는 그림일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후속 단계를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는 이런 AI 도입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 같은 것들을 바라봤을 때 온라인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 트래픽이 유입이 될 때 AI를 통해서 유입이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AI를 통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나가고 수익화하는 모습들을 앞으로는 더 많이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조금은 소외되는 업종들로서 말씀을 드릴 때 IT 서비스 업종들 이쪽에 좀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관련 종목으로는 이제 미국에서는 뭐 IBM이라든지 엑센추어 같은 것들 말씀을 드리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시고 있는 뭐 네이버 카카오라든지 삼성 SDS 아니면 LG CNS, 조금 더 가면은 현대 오토에버, 이런 종목들을 저희는 좀 관심 종목으로 제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래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